그러면 여기 유인물부터. 요거는 빔 안 봐도 되겠네. 유인물부터 보시면 한국 시가 문학의 흐름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표가 하나 간단하게 나오죠. 거기다가 별표해 주세요. 최소한 지금 이 단원을 통해서 우리가 문학사를 공부를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 개념들, 그러니까 갈래의 명칭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여름방학 때 그 고전문학 특강을 했었는데 고전문학 특강에서 봤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여기 있는 것들은 이번 내신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이런 유인물까지 준비해서 준 걸로 봤을 때는 아마 참 나올 수 있지 않나. 외부 작품으로서 지금 뭐 작품 전체를 실어준 건 아니긴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배우는 작품들과 이제 견줄 만한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더불어 그에 해당하는 내용들도 간단하게 좀 살펴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일단 그 표에 나오는 거는 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먼저 우리가 이제 고대가요를 배우는데 이 고대가요의 시기는 보통 삼국시대까지, 고조선부터 삼국시대까지가 이제 고대가요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향가가 통일신라에서 고려에 걸쳐 있죠. 그래서 향가는 통일신라의 대표적 갈래로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의 대표 갈래로는 고려가요가 되는 거고, 아마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배울 갈래이기도 하죠. 그리고 조선시대에서는 이 시조와 가사가 있는데 시조는 이제 마찬가지 고려 말, 조선 초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랑 얹혀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그런데 이제 시조도 조선시대 대표 갈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물론 지금도 시조가 창작되게 합니다. 현대시조라는 이름으로서. 그 다음에 가사. 이 시조와 가사가 이제 사실 향유층이 겹치기 때문에 주제의식도 겹치고, 그 다음에 이 시조로서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이 한계가 있죠. 세 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많이 담고자 하기 위해서 가사가 나타났다, 가사가 발생했다 라는 설도 있으니까 시조와 가사를 묶어서 같이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 두 번째 소단원에서 상춘곡이라는 가사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표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언급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각 갈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확인을 할게요. 일단 고대가요부터 보면 개념, 고대 부족국가 시대부터 삼국시대 초기까지 불린 노래로서 거기 특징을 보시면 원시종합예술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원시종합예술에 해당하는 내용을 오른쪽, 이거 보니까 선생님이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더라고. 오른쪽에 이제 원시종합예술이 있는데 거기 첫 번째 점을 보면 음악, 무용, 시가가 부당되지 않았다. 한데 어울려졌다는 얘기인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점을 보시면 지금 이런 예술이 어떤 상황에서 많이 펼쳐졌느냐, 바로 두 번째 줄에 있는 제천의식이야. 제천의식이 뭐냐면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거지. 그럴 때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공연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고대가요는 원래 원시종합예술에서 발생한 노래로, 그럼 거기서 어떻게 됐다? 분화가 된 겁니다. 그럴 때 서사와 시가가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았다. 그럼 서사라는 얘기는 이제 소설과 관련되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거 서사와 시가가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증거, 흔적이 바로 뭐냐면 배경설화예요. 지금 우리가 그 문학을 배울 때, 그러니까 시를 배울 때 배경설화랑 같이 배우는 것들은 다 서사랑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았구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나타나냐면 향가까지 배경설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가까지 이제 서사와 그 다음에 시가가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이야, 특징에서 초기에는 집단의 노동과 의식, 그러니까 사실 앞에서 우리가 그 원시종합예술에서 확인한 것처럼 의식에서 했던 거예요. 의식. 어떤 행사할 때 제천의식에서 이제 나타났다고 얘기했던 거니까 노래도 그렇게 집단성을 띠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목적이 있는 거지. 보통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는 지금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는 측면,
그러니까 이 정서가 폭발이 돼서 노래로 나타나게 되는 건데 그런 측면보다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동의 효율적인 능률, 작업의 능률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했다든지 아니면 의식의 원활한 진행 혹은 그 의식을 통한 간절한 바람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래를 불렀다든지 그래서 거기 집단적 노동요 의식료, 집단 노동요 의식료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제 노래를 부를 때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건 아니지. 거기에서 개인적 서정 가요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점을 보시면 기록 수단이 없어서 구전되어 오다가 후대에 한문으로 번역되어 전하는데 지금 이 고대 가요의 대표 작품으로서 4개 있잖아. 이 4개밖에 없어. 그런데 정읍사만 얘는 지금 우리말로 배우게 되죠. 우리는 이제 보통 그 시조의 기원, 시조의 효시 혹은 시조의 연원으로서 뭘 많이 얘기하냐면 그 십부채한가, 신라시대 때 십부채한가를 많이 얘기하는데 시조 기원설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십부채한가, 이것이 이제 여러 교과서에서 다루는 거고 또 다른 교과서에서는 뭘 다루냐면 정읍사에서 비롯했다의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사는 한글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아마 지금 만약에 이제 외부 작품을 하고 나올 때 정읍사와 관련돼서 나올 가능성도 높죠. 여기서도 정읍사도 여성 화자가 지금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배울 게 가시리랑 서경별곡이잖아. 가시리와 서경별곡의 공통점은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학교에서 가시리와 서경별곡의 공통점은 이별의 상황을 제시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정읍사의 경우는 일단 떨어져 있는 거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혹은 이미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 정읍사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가시리와 그 다음에 서경별곡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럴 때 거기 성격을 보시면 구지가 있죠. 구지가에다가 물결 표시 한번 해주세요. 왜냐면 구지가는 성격에서 집단적 주술적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런데 나머지 작품들은 개인적 서정적이야. 그런 면에서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구지가와 구분이 되는데 얘는 집단적 주술적 거기다가 하나 더 써주세요. 노동적까지도. 지금 구지가가 이런 성격을 지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이제 고대가요가 대체로 아니지 고대가요 전부가 배경설화랑 함께 전해진다고 하잖아. 배경설화를 보면 왜 구지가가 집단적이며 노동적이고 그 다음에 의식적인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는지 왜 그런지를 보여줍니다. 그 구지가의 배경설화를 보면 이 구지가가 수로왕 있죠. 가야의 수로왕인가? 신라의 수로왕인가? 어쨌든 이 수로왕을 맞이하면서 부르는 노래야. 그러니까 임금을 맞이하는 노래로서의 의식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 임금이 없어. 원래는 임금이 없는데 훌륭한 임금을 좀 내려달라라고 기원하는 거야. 주술은 기원의 뜻입니다. 강력하게 바라는 것이 주술이죠. 그 다음에 노동은 뭐냐면 배경설화를 보면 한 200여 명이 모여서 땅을 파면서 이 노래를 불렀대. 땅을 파면서. 그래서 노동요입니다. 그래서 이 구지가의 경우는 그런 성격이 모두 잘 나타나 있다. 배경설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향가를 봅니다. 향가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게 있어. 지금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보는 건 아니지만 아니지. 이거 뒤에 학습활동에서 나오죠. 제명매가. 아닌가? 내가 잘못 봤나? 잠깐만.
안 나오는구나. 향가를 봅니다. 향가를 보면 개념에서 신라시대부터 고려 초기까지 창작 향유된 것으로서 거기 향찰에다가 한 번 더 물개 표시를 해주세요. 우리가 정규 수업에서 공부한 것처럼 지금 한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이 그 조선시대 때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글자가 없었단 말이지. 그래서 뭘로 기록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이제 지식인층, 그 다음에 지배층에서는 한문으로 이제 기록을 한 거고, 요 향찰은 한자를 빌려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차자표기라고 합니다. 글자를 빌렸다는 거야. 그래서 글자를 빌린 방식인데, 이 차자표기는 현재 우리가 한자를 이용하는 방식하고 달라. 예를 들어서 이게 쇠금, 뜻은 쇠라고 생각을 하고 읽기에는 금이라고 읽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적으면 이게 지금의 한자를 이용하는 방식인 거지. 금이라 읽으면서 뜻은 쇠를 생각하는 것. 그런데 이거를 빌렸다서 쓴 거는 이렇게 한자를 쓴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적었어. 어떤 때는 쇠로 읽고 어떤 때는 금으로 읽는 거야. 예를 들어서 쇠로 읽었어. 쇠로 읽었으면 얘는 그냥 쇠의 뜻으로 쓰는 거야. 그 다음에 금으로 썼으면 쇠의 뜻이 아니라 다른 의미였던 금이 되는 거거든. 요게 이제 향찰이라는 방식인 거야. 이거를 통해서 적었다. 그래서 향가하면 향찰까지 같이 기록해 주세요. 향찰로 적은 문학을 향가라고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 향자가 고향 향자거든. 그래서 그 줄 끝을 읽으면 신라 당대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노래, 즉 중국 노래랑 대비하는 거지. 중국에서의 노래는 따로 있고, 그리고 신라에서의 노래를 구분하기 위해서 향가라는 이름을 붙인 거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얘가 민요적 속성도 지니고 있어. 시골에서 불린 노래 이렇게 생각해보면 민요적 속성도. 실제로 보면 그 밑에입니다. 분류해서 이 향가가 4구체, 8구체, 10구체로 발달하게 되는데, 그럴 때 4구체를 보시면 향가의 초기 형태로서 그 줄 끝에 거기다 밑줄 써주세요. 구전되어 오던 민요나 동요의 형태와 유사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향가도 민요적 성격을 지니는 거지.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발달된 형태까지도 나아가게 되는 거고, 그럴 때 이제 4구체라는 얘기는 4줄을 말하고 8구체는 8줄, 10구체는 10줄이 되는데, 지금 오른쪽에 향가의 의를 보면 거기 첫 번째 점입니다. 최초의 정형화된 서정시라 나오지? 거기 최초의 정형화된 서정시에다가 밑줄 쳐주세요. 정형화된 시를 세 글자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야? 정형화된 시를 세 글자로 바꾸면 정형시지. 최초의 정형시인 거야. 정형은 형식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형식의 공통성이 있어야 돼. 그럴 때 요 정형시라 불릴 만한 거는 19체 향가밖에 없어요. 그 19체 향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19체 향가의 형식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정형시 19체 향가에서의 정형적 요소는 첫 번째는 3단 구성이죠. 기서결의 3단 구성과 두 번째는 낙구. 낙구는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에서 요 서결 부분이 이렇게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낙구의 넘어갔네. 낙구의 감탄사. 낙구의 감탄사가 온다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게 이제 정형적 요소, 정형시로서의 제약이 되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요게 뭐로 이어지느냐? 요게 시조로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시조의 동그라미 1은 뭐가 되는 거니? 3단 구성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해?
삼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초장, 중장, 종장. 그 다음에 낙구의 감탄사에서는 얘가 고려말 조선 초에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고려말의 초기의 시조를 보면 지금 낙구가 마지막 부분이라고 했잖아. 종장의 감탄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고려말 작품들을 보면.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감탄사를 꼭 쓰지 않거든. 대신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종장의 첫 음보를 세 글자로 맞추는 형태로서 나타나는 거지. 기능은 같아. 이 낙구의 감탄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집약, 정서를 집약해주고 정서를 전환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시조 종장의 첫 음보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얘기하는 것, 시조의 원형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것이 십부채한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십부채한가에서 보시면 지금 밑줄 쳐 있는 부분 마지막 두구,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야. 낙구의 첫머리를 감탄사로 두는 것, 그 다음에 3단 구성, 이런 것이 시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 그것이 시조와의 공통성 혹은 전통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도윤아? 운동하고 와서 네, 그렇죠. 딱 더운데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도 나오고 내 목소리는 또 잠을 부르는 이 감미로운 목소리 아니야? 그래서 향가에서 중요한 건 십부채향가가, 향가 정리합니다. 신라시대 때 작품으로서 향찰로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발달 단계를 보여주는데 가장 발달된 형태인 십부채향가가 최초의 정형시로서 이런 두 가지 형식성이 시조에 이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어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한시. 한시는 지배층이 쓴 거야. 왜냐면 당시에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국에서의 문화가 넘어오게 되는데, 이게 이 글자를 한다는 얘기는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해서 당연히 예전에는 지배층만 글자를 썼죠. 그래서 이제 최초의 작품이 을지문덕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시가 쭉 쓰이는데, 한시는 당연히 딱 제약이 튼튼하지. 그래서 얘도 정형시가 되는데, 뭐 오른쪽에 보시면 한시의 규칙이랑 한시의 종류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시 자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시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된 형태로 공부를 하니까 거기까지는 몰라도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삼국시대부터 해서 쭉 조선시대까지 이어진 작품이 한시라는 것. 그리고 한시 또한 국문학에 해당한다는 거야. 이거 한문으로 써있으면 우리 문학 아니지 않느냐? 아니야. 국문학은 어떤 개념이냐면 한국인의 정서를, 그래, 도윤아 지금의 정서가 어때?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죠? 그리고 제발 나 좀 그만 불러줬으면 좋겠고. 다시 한국인의 정서를 표현하는데 우리가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이 한문은 거의 공통어지, 동아시아의 공통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시 또한 국문학으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고려가요를 볼게요. 고려가요에다가는 별표를 해주세요.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그 서경백어까지도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 고려가요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합니다. 개념을 보시면 고려시대 평민들이 부르던 민요적 시가, 그래서 평민에다가 동그라미 쳤죠? 한 번 더 해주시고 민요에다가 또한 물결 표시를 해주세요. 왜냐면 민요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전해져? 구비전승입니다. 민요는 기본적으로 구비전승이야. 구전된단 말이지. 그래서 개방적 요소가 있죠. 그 다음에 지금 평민들에다가 동그라미를 쳤는데 왜 그런 거냐면 고려시대 때 지배층이 부르던 노래가 또 따로 있거든. 경기체가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문학적으로는 그렇게 막 뛰어난 업적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문학성이 뛰어나다든지 그런 면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고려시대의 대표적 갈래로서 고려가요를 공부한다.
그래서 이 고려가요는 평민이 부른 민요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문자로 기록된 작품들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이 문자로, 그러니까 한글로 기록될 만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거든. 그럴 때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거기 지금 분류를 볼게요. 고려가요에서의 분류를 보시면 거기에 네 번째 점입니다. 고려가요의 분류에서 네 번째 점을 보면 대부분 작자 미상이며, 그래서 평민이 주로 썼다는 거야. 주로 불렀다는 거야. 작자 미상은 알 수 없다가 됐으니까. 조선시대에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즉 그거 밑에다가 써주세요. 궁중음악으로 편입. 지금 밑줄 친 거 악장가사, 악학괴범, 시용학, 악보. 그래서 궁중음악으로 편입이 되면서 조선시대의 기록물로 남을 수 있게 됐던 거야. 그럼 이제 조선시대 때 궁중음악으로 편입된 건 아니고 고려시대 때부터 궁중음악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불리다가 조선시대에 한글이 창제가 되면서 기록됐던 거,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돼. 그래서 궁중음악이야. 궁중음악이니까 이 궁중음악하고 관련된 요소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원래는 서민들이, 평민들이 불렀던 노래란 말이야. 걔네들이, 자, 지금의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당시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자. 걔네들이 뭐 배운 게 있겠어? 그러니까 평민들의 진솔한 감정을 얘기한 거지 거침이 없었다고. 그거를 궁중에서 지금 연회할 때 부르려고 해보니 어때? 가사가 너무 저속한 거야.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궁중음악으로 못 쓰겠다 하는 것들은 이제 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이 고려가요들은 걸러진 작품들, 거른 작품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와 관련되는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오른쪽에 보시면 고려가요의 특징에서 나오는 게 있어. 거기에 가운데 부분에 남녀상열지사라고 나오죠. 이것 때문에 많이 걸러진단 말이지.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더 많았겠지만 걸러서 지금의 우리가 이제 고려가요라고 하는 작품들을 보게 되는 거다. 이거야. 남녀상열지사로서 이제 걸러졌어. 또 한 가지는 이게 궁중에서 연회되다 보니까 누가 제일 많이 듣냐면 왕, 임금이 제일 많이 듣게 되는 거지. 그래서 봐봐. 평민들의 생활상이 그 작품에 반영이 되어 있단 말이지, 고려가요에. 그런데 그게 왕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잖아. 그래서 뭘 통해서? 서사나 수렴구를 통해서. 가연아 힘내자. 우리 하은이가 이게 모자를 써서 잘 안 보여. 잘 안 보이는데 목에다가 힘을 바짝 주고 있는지 고기가 떨어지진 않더라고. 다음 주도 지켜보겠어. 다음 주까지 그러면은 국어 수업 전 배드민턴 금지령을 내리겠습니다. 여은이도 같이 갔다 온 거야? 그렇지. 그래야지 2대2 짝이 맞는 거지. 아니, 잠깐 여은이가 눈을 피하는 것 같아서. 아니야? 다시. 지금 이제 궁중에서 연회가 되기 때문에 이 임금과 관련되는 내용적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후렴구로 들어가게 되거나 그 다음에 서사, 그러니까 작품의 제일 앞부분에 들어가게 되는 것. 후렴구나 서사가 작품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게 궁중음악으로 편입되는 과정 속에서 첨가가 된 거라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렴구가 혹은 서사가 본문과는 크게 상관이 없게 된 것, 이것이 이제 궁중음악 편입된 영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이 분류에서 어떤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냐면 거기 두 번째 점에 삼음보 나오죠. 고려가요의 특성입니다. 삼음보. 꼭 삼음보는 아닌데 대체로 삼음보를 보이고, 그 다음에 음수율은 작품마다 달라. 지금 우리가 배우는 가시리는 3, 3, 2조의 음수율이야.
그런데 서경별곡은 333조의 음수율입니다. 그래서 삼음보의 율격은 음수율이 일정치가 않아. 우리가 시조를 통해서 배운 사음보의 율격은 일정하죠. 3, 4조나 4, 4조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사음보라고 하면. 그런데 삼음보는 때에 따라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좀 주의가 필요해요. 가시리는 332조였고 서경별곡은 333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을 볼게요. 세 번째 점을 보면 몇 개의 연이 나뉘는 거기 분연체 나오죠? 그런데 거기 분연체라는 글자를 하나 더 썼잖아. 다른 단어가 있어. 분연체, 분절체, 그리고 연장체라고 합니다. 이게 다 모두 연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연장체. 지금 거기 분절체, 분연체, 그 다음에 연장체, 이게 다 연구분 한다는 거고, 얘랑 반대되는 개념이 뭐라고 하느냐? 단연체라고 하는 거예요. 연이 하나다. 월령체는 이거는 달거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총 몇 개월이냐면 12개월이죠.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걸 월령체라고 합니다. 물론 얘도 기본적으로 연구분이 된 거야. 연구분이 되면서 12월까지 다루는 걸 12월까지 다루는 걸 월령체라고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세 번째 점이야. 세 번째 점에 이제 후렴구 나오죠? 후렴구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후렴구의 기능을 알아야 돼. 당연히 후렴구는 반복되는 거니까 첫 번째는 리듬감이 되겠고, 이것이 후렴구니까 즉 일정한 위치에서 반복이 되죠. 안정감을 줍니다. 후렴구 하면 운율, 그 다음에 안정감이야. 그리고 일정한 위치에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통일성도 주죠. 마지막으로는 연구분할 수 있는 기능이기도 해. 그래서 후렴구의 네 가지 기능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대표 작품을 보면 거기 비연시 나오죠? 이게 이제 연구분이 안 됐다는 거야.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단연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시조입니다. 고려 말부터 발달해온 우리 고유의 정형시라고 해서, 사실 우리가 배우는 정형시 한시 빼고 정형시라고 하면 십구체한가랑 시조야. 그러니까 십구체한가의 정형성과 시조의 정형성을 꼭 기억해야죠. 그래서 보통은 시조를 공부할 때 먼저 제망매가, 1학년 때는 제망매가를 제일 많이 하니까 십구체한가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제 그거는 다루진 않고 있네요. 계속해서 지금 이제 형식성, 그 앞에서 이제 그 십구체한가 얘기하면서 시조의 형식성까지 살펴봤잖아. 오른쪽을 보시면 시조의 형식상 갈래가 나옵니다. 찾았어? 거기에서 최근에는 어시조라는 개념을 잘 안 써요. 최근에는 어시조라는 개념을 안 쓰고 그냥 사설시조로 다 묶습니다. 어시조라는 개념보다는 사설시조로 다 묶어. 그럴 때 이제 사설시조를 좀 보는데, 얘가 이제 또한 시조잖아. 시조인데 일단 그 평시조의 제약성을 똑같이 공유합니다. 사설시조도 초장, 중장, 종장 3단 구성, 3장 구성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종장의 첫 음보를 세 글자로 맞춰. 그런 면에서 이제 시조가 되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보통 평시조라고 하면, 혹은 여기 우리 이제 단시조라고도 거기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 평시조라고 하면 이제 3장, 6구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이럴 때 이제 6구의 개념을 좀 보자. 그럼 3장이라고 하는 것은 초중종을 말하는 거고, 6구는 그 초중종을 둘로 나눴다는 거야.
사설시조는 육구 중 어느 하나 이상이 늘어난 것, 그걸 사설시조라고 합니다. 6개의 구 중에서 어느 하나, 그러니까 2개, 하나 이상인 거니까 2개가 늘어날 수도 있고 3개가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것이 늘어난 거야. 그래서 초장이 늘어날 수도 있고 종장이 늘어날 수도 있고 마지막 종장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격적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시조이긴 한데 시조의 정형성을 깨뜨린단 말이야. 시조이긴 한데 시조의 정형성을 깨뜨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타격이라는 것이 격식을 깨뜨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게 사음보입니다. 사음보가 유지가 된다의 관점이 있고 사음보가 나타나지 않는다의 관점이 있어. 사설시조에 대해서. 그래서 요것까지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학교에서 만약에 사설시조를 설명해 주면 꼭 확인을 해주세요. 선생님 여기에서도 사음보가 나타나나요? 혹은 사음보가 나타나지 않나요? 라고 확인을 해서 그 설명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전개양상은 이제 시조의 향유층이 넓어지는 것과 관련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고전시가 오주제한 거 있지? 그걸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고전시가 오주제의 그 주제의 순서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 왜냐면 그것이 그 시조의 주제의식이 넓어지는 것과 더불어서 시조의 향유층이 확장이 된 것하고도 맞물리는 거니까. 그럼 아연아, 오주제 첫 번째가 뭐야? 그래. 성아, 두 번째. 지원, 자연친하면 뭐 생각해야 돼? 그렇지. 속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여은, 세 번째는? 뭐라고? 너 배드민턴 이거 배드민턴이 문제지. 어? 안 쳤어? 뻥이라고? 다시 세 번째는 사랑과 이별. 왜냐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는 이거는 지배층의 이념이야. 유교적 이념이랑 자연친화는 양반의 주제의식이란 말이지. 사랑과 이별은 이때부터 이제 누가 그 시조 창작에 등장하냐면 기녀가 등장하죠. 이 기녀가 등장함으로써 향유층이 넓어지는 계기가 마련이 되거든. 그래서 이제 평민들도 시조를 쓰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네 번째가 삶의 애환, 다양한 생활 감정,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사회 비판. 그래서 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시조의 주제의식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사도 똑같아. 가사도 시조와 똑같다. 개념 보면 시조와 더불어 조선시대 대표적인 문학 양식인데 1차적으로 왜 시조와 주제의식이 같냐면 향유층이 같아. 시조와 향유층이 같기 때문에 주제의식도 그와 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럴 때 특징을 개념 계속 봅니다. 개념 보면 거기 끝에다가 밑줄 쳐주세요. 시가와 산문의 중간 형태래. 시가와 산문의 중간 형태. 그래서 요 가사를 교술로 보기도 해. 지금 시로 본다는 얘기는 서정으로 보는 거지.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배운 4대 갈래가 있잖아. 4가지 갈래. 서정, 서사, 극, 교술. 그런데 이 가사는 지금 시가의 성격과 산문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어서 서정 갈래로 보기도 하고, 서정 갈래로 보니까 지금 우리가 시에서 같이 보는 거고, 교술 갈래로도 보기도 해. 교술 갈래로 본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숲이라고 비슷한 느낌이거든. 그러면 어디에서 그러니까 시의 특성이 나타나느냐? 운율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가의 특성인 거야. 근데 내용적으로는
산문이거든. 수필하고 비슷해.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운율이, 내용상으로는 산문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율격은 시조랑 동일한 사음보가 되는 거고.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 두 번째 점에 3, 4조의 사음보 연속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얘는 길이에 제한이 없어.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시조의 장형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시조가 세 줄밖에 못 써. 초중종밖에.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아도 시조를 쓸 수가 없는 거지. 그렇게 해서 나타난 갈래가 가사다라는 설명도 있어. 그래서 시조의 장형화.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점이에요. 마지막 행이 시조의 종장하고 동일한, 거기다 써주세요. 3, 5, 4, 3. 마지막 행이, 마지막 줄이 시조의 종장, 그러니까 3, 5, 4, 3하고 같은 율격, 비슷한 율격을 보이면 정격가사.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변격가사. 대체로 조선 전기의 가사가 정격가사, 조선 후기의 가사가 변격가사. 그래서 우리가 가사라는 갈래를 배우기 때문에 정격가사라는 말하고 변격가사라는 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됐죠? 그래서 거기 보면 전개양상에서, 조선 전기에서는 자연 친화와 그 다음에 임금에 대한 유교적 이념을 드러낸 작품들, 후기에서는 현실 생활을 사실적으로 그려내. 그러니까 삶의 애환이 되겠지. 그런데 이제 그게 또 유배가사하고도 맞물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방가사. 내방은 좀 기억해 두세요. 내방, 규방이라고 해서 이거는 아녀자들이 지은 가사를 말해. 내방가사, 규방가사는 여자들이 지은 가사를 말합니다.